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9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재무회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그리고 결산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재무회계 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회계 변경부터 공부를 먼저 해볼까요? 회계 변경의 개념입니다. 자, 회계 변경이란 기업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채택하였던 회계 정책이나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과거에 채택하였던 회계 정책이나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자, 그 원래 과거에 채택하였던 요 회계 정책이 어떤 회계 정책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회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에 채택하고 있던 회계 정책이 회계 규칙에 있는 올바른 회계 정책이었고, 그리고 변경을 할 때도 다시 올바른 회계 정책으로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그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고 있는 회계 정책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고 있는 회계 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을 회계 변경입니다. 이 회계 변경은 두 가지 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워낙 헷갈리지 않는 요소가 요 부분이거든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회계 변경 개념을 말씀드리면서요. 자, 인정되고 있던 그런 회계 기준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른 회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정책입니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회계적 추정치와 근거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회계 기준이 변경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회계 기준에서 어떤 추정치나 이런 방법들을 변경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부 유형으로 보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억나나요? 자, 우리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평균법 들어봤다, 그죠? 자, 원래 제가 선의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평균법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선의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우리 회계 기준에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을 우리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유가증권의 단가 산정 방법을 제가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자, 이것도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세 번째,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의 변경도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유형자산을 평가를 하지 않는 원가법으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매년 말마다 공정가액이 나오면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원가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 모형을 변경한다. 이 또한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표시통화의 변경도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중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회계 추정의 변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대손 설정률을 변경하게 되면 이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자, 원래 우리는 2%가 적당했는데요. 이 대손 추정률을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5%로 증액을 해야 되겠대요. 이런 대손 설정률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 가치, 그리고 감가상각을 변경하는 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진부화, 이런 재고자산 관련된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이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비교해서 출제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세 가지를 암기를 한다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세법의 변경은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회계를 공부하고 있죠. 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회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자, 새로운입니다. 그죠?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도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정책을 최초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 변경을 하는 건 아닌 것이잖아요. 그죠? 자, 요 문구도 자주 출제되는 문구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대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그렇다면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답니다. 뭘로 본대요? 자, 이게 회계 정책인지 또는 회계 추정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그냥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할 파트는요, 오류 수정입니다. 자, 오류 수정은 이런 거죠. 자, 정기나 또는 그 이전에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류 수정은 단기에 그 정기나 그 정기 이전에 만들어진 오류인데 단기에 발견한 거죠. 만약에 오류 자체가 단기에 만들어지고 단기에 발견이 되었다면 오류 수정은 아니겠죠. 그죠? 다시 수정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자, 오류 수정은 단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을 오류 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오류는 중대한 오류하고 그리고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오류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중대한 오류는요, 어디에 훼손이 돼야 되냐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면 중대한 오류고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대한 오류는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소구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누적 효과를 미처분 이익여금에 반영을 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소구법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중대한 오류는 소구법을 적용한 다음에 오류 내용을 공시를 하면 되겠네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요, 단기에 일괄처리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오류 수정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를 하고 나면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게 더 많겠죠. 왜냐하면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단기 일괄처리법은 그냥 단기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거나 회계 처리할 때는 이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이러한 회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오류 수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급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진법이 있습니다. 자, 소급법은 언제 적용하느냐? 자, 회계 정책 우리 공부했다, 그죠? 자, 회계 정책이 변경되거나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소급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 일괄 처리법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단기 일괄 처리법은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단기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전진법은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전진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전진법 말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변경했을 때부터 적용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소급법은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기초 이익잉여금을 수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소급해가지고 수정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줘야 됩니다. 자,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말은 곧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신뢰성이 높으려면 그 데이터가 수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인식된 숫자가 아니겠죠. 재작성된 숫자로 될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는 말이 나오면 따라서 신뢰성이 낮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별로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신뢰성은 낮아지지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 일괄 처리법입니다. 자,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변경한 연도에 손익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부채를 수정하는 방법이 단기 일괄 처리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당기 손익에 전액 반영하는데 그때 쓰는 계정이 정기 오류 수정 손익입니다. 자, 단기 일괄 처리법은 소급법처럼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전진법입니다. 전진법은 과거에 오류나 또는 재작성할 요소가 아닌 거죠. 자,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잘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급법 단기일괄 처리법은 누적 효과를 계산하지만 전진법은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기 및 후속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 자, 이번 연도부터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자. 그럼 이번 연도부터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일괄 처리법처럼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낮아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 신뢰성하고 이 비교 가능성하고는 항상 반대 관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실무적으로 아주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급법은 과거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시 만드는 거고요. 단기일괄 처리법은 소급해서 누적 효과를 계산하지만 실제 처리는 단기에 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전진법은 그때 회계 추정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전진해서 처리하자라는 그런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진법이 실무적으로 사용하기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급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처리를 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급법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결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결산은요. 자, 회계 연도가 종료를 하고 나면요. 그 해당 회계 연도의 회계 처리를 마감을 짓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우리가 결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뭐 본 절차, 뭐 예비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강의를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내용들은 조금 제외하고요. 실제로 결산 수정 분계,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산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우리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각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무에서도 그리고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결산 수정 분계 또는 기말 수정 분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 수정 분계 또는 결산 수정 분계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 큰 덩어리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손이 깔려내 가지고 수정 분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시 계정을 정리하는 기말 수정 분계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는 수정 분계가 있고, 그리고 자산 부채 관련해 가지고 수정 분계해야 되는 큰 덩어리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자산 부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 부채 관련해서는 우리 수정 분계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평가, 단기 매매 증권 우리 평가 손익 인식하는 거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매도 가능 증권도 있겠다,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인식하는 거. 또 뭐가 있죠? 또 우리 만기 보유 증권 또는 반대로 우리 사채 상각 후 원가로 또 측정하는 거. 또 다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이다, 그죠? 기말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 자, 기말 채권 잔액을 설정을 했다면, 자, 우리가 대손 추정률이 2%면, 자, 대손 충당금을 그 2%만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대손 충당금의 설정. 자, 재고자산의 평가. 우리 재고자산은 우리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액,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자, 이런 것들을 기말 기준으로 저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퇴직급여 추계액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죠? 자, 12월 31일 날에 전 직원이 모두 다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그 금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이잖아요. 그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것도 12월 31일 날에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또 외화자산 부채 평가. 자, 요거는 우리 수정 분계 유형을 공부를 하고 공부할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수출을 하고 매출 채권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장부상에 장부가액을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이게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장기 대여금을 우리 유동성 대체를 좀 해줘야 된다. 그죠? 우리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면 이런 유동성 대체 분계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소모품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모품을 100만 원치 샀는데 자, 카운팅 해보니까 한 50만 원치는 쓰고 50만 원치는 남았어요. 근데 그때 살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다시 50만 원은 자산으로 잡아주고요. 만약 100만 원 주고 모두 다 살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제 50만 원은 쓰고 없어졌으니까 5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소모품의 정리도 필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과 대여금 정리.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부가치세는 그 4번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인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여금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예수금과 대여금을 정리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죠? 왜요? 이 정리를 해야 1월 달에 그 익년도 1월 달에 부가치세 신고를 하고 우리가 대여금하고 예수금을 상계해서 실제 나가는 돈하고 요 예수금과 대여금 정리한 내용하고 맞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자, 자산부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말수중 분기해야 될 게 꽤 많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손익 관련 기말수중 분계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매출원가를 계상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실제 기업에서는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실사법을 사용한다면 이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실제 창고에 들어가서 기말 재고를 카운팅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팔린 재고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통상적으로 매출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자, 요 기말 수중 분기 한번 해주고요. 자, 두 번째, 자, 수익의 이연가 발생입니다. 요 결산 수중 분계 유형을 이제 학습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연가 발생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요 수익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결산 수중 분계 사항에서도 상당히 많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우리 이연가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감을 잡는다면 이런 거죠. 자, 수익이라면 지금 돈을 받았지만 지금 당기의 수익은 아니야. 내년에 수익은 인식해야 돼. 미뤘다. 그죠? 이연. 자, 지금 돈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 하지만 돈은 내년에 받을 거야.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을 미리 인식해야 된다. 그죠? 발생입니다. 그죠? 비용은 반대겠죠? 자, 세 번째는 임시 계정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임시 계정들은 우리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짜 들어간 것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가지급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금전이 나갔지만 아직까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전을 우리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에 잡힌 금액이 40만 원이었다면 그 40만 원이 왜 나갔는지를 끝까지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원래의 계정으로 다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가수금은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매출액 누락액이 많겠다. 그죠? 자, 그럴 때 왜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일단은 모르니까 가수금 계정이라고 먼저 잡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본 계정으로 대체를 좀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가수금은 제거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현금가 부족의 정리입니다. 현금가 부족은 장부상의 금액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현금하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쓰는 계정들이다. 그죠? 이것도 가지급금하고 가수금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원인을 찾아서 원래 그 본래 계정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금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느낌이죠. 자, 미결산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잠시 기록해놨다가 그죠? 잠시 기록해놨다가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사라질 계정들. 자, 이러한 가시적금부터 이 미결산 항목까지 이런 임시 계정들을 정리하는 것도 기말 수정 분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법인세 비용도 계상하는 것도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인데요. 이 부가세 예수금하고 같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자, 법인세는 우리가 언제 납부하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그 이익에 대해서 12월 30일 날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임년도 3월 달,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을 계상을 시켜놓으면서 실제로 3월 달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도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기말 수정 분계의 유형입니다. 자, 실무로 갔을 때, 자, 우리가 회사에서 자, 결산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결산은 이렇게 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회사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우리 회사는 요런 거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요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순서를 정해 가지고 기말 수정 분계하는 요런 절차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도 하나 업무를 하는데 요령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거 있죠? 여기 수익과 비용에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외화자산 부채 평가 요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수익의 이연과 발생입니다. 우선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연. 자, 단기에 이미 수취한 수익이래요. 그런데 차기에 속하는 수익을 이연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자, 단기에 이미 수취했어요. 그런데 일부분은 진짜 단기 수익이고 일부분은 내년도 수익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수취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우리가 사억의 일부를 임대를 줬는데요. 자, 임대료는 계정이에요. 계정. 예, 수익 계정이에요. 자, 임대료가 이렇게 잡히겠고 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할 때 내년도 수익을 이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타임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가 1월 1일이고요. 여기가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리고 요게 7월 1일 또는 6월 30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자, 이때 임대료를 1년치를 다 받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을 다 받았어요. 자, 수익은 우리 발생 기준 그리고 실현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발생 기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고 그리고 12월 31일 그러니까 곧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또 6월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120만 원은 7월 1일 날에 받았는데 1년치 임대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부 6월분, 차기부 6월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임대료 120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전부 다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기말 수정 분계할 때 보니까 여기 6개월치는 내년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네 라고 안 거죠. 자, 그래서 인식한 120만 원의 수익을 60만 원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손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년 6월 30일 날에 차변에 선수 수익을 60만 원을 제거를 해주면서 대변에 임대료라는 계정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결국 X1년도에 60만 원 여기 상계가 되니까요. 이렇게 상계가 되니까 X1년도에 60만 원 그리고 X2년도에 60만 원 이렇게 총 120만 원 수익이 인식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단기 수익인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한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자는 못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됐네요. 다시 타임라인을 좀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요. 조금 곡선이다. 그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7월 1일 날에 정기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요. 만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 날에 만기가 되거든요. 자, 이때 100만 원을 자, 100만 원을 제가 예금을 했는데 이자율이 10%래요. 물론 지금의 이자율은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 연간 총 이자가 1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발생주에 따라서 나눠보면 요때 이자는 아직 못 받았지만 10만 원에 50%인 5만 원을 여기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요때 실제 돈 받을 때 6개월만큼 또 5만 원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5천 원에 대한 5만 원이 맞네요. 미안합니다. 자, 5만 원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말 추정 분계를 할 때 아직까지 돈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간 경갑은 이자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5만 원 주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 6월 31일이 되었어요. 그럼 현금 얼마 받죠? 10만 원이 받겠죠. 이렇게 10만 원이 받겠죠. 자, 미수수익 인식됐던 거 5만 원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이자 수익 5만 원을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사례에서는 요거 상계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저러한 상황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면 요 이자 수익 5만 원까지 더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현금이 10만 원 들어오는데 작년에 못 받았던 거, 지금 받았던 거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요. 자,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에요. 자,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요거는요.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이미 지급을 했거든요. 수익의 이연은요. 이미 받은 거였어요. 자, 이연은 미리 받았거나 미리 준 거를 내년으로 미루는 거예요. 느낌이 이연이에요. 그죠? 자, 차기에 속하는 비용을 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용 지급 시점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 잡아주고요. 자, 현금 나갔다고 회계 처리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기말 수중 분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익의 이연처럼 이 보험료가 이번 올해와 내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또 그만큼 상계시켜주고 먼저 지급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면서 성격은 자산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 선급 비용을 제거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죠. 자, 요렇게.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다 7월 1일부터 자, 6월 30일입니다. 자, 1년짜리 공장 하재 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1일이 가입일이고요. 6월 30일이 그 1년짜리 하재 보험 만기가 되네요. 자, 하재 보험료로 자,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 일시금으로 납부하죠. 그죠? 자, 그런데 단기권은 이만큼이고요. 차기권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6개월, 6개월이니까 기간별로 안분을 하게 된다면 이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단기 거, 100만 원은 차기에 들어간다. 그죠? 자, 그러면 현금으로 200만 원을 보험료를 냈대요. 자, 그리고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기말 수정 공개를 할 때 보니까 6개월은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00만 원만큼은 비용을 취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선급 비용 100만 원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
선급 비용을 100만 원 이렇게 제거시켜주고 다시 보험료 100만 원을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차기에 발생하는 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상기한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1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보험료 비용 처리 다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 이번 연도에 인식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네. 자, 기말 수준 분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았는데요. 12월 31일 날에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 요 구조가 이번에는 7월 1일 날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6월 30일 날에 만기가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직 6월 30일 날에 만기 일시상환이라서 6월 30일이라는 만기 때 원금 200만 원과 그리고 이자 1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 하게 되면 20만 원이 이자 비용이 되겠다.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 분계를 해볼게요. 자, 2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단기분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차기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을 10만 원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게 단기분이에요. 단기분. 자, 그리고 미지급 비용 잡아줍니다. 자, 이거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차기에 실제로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자, 현금 이자만 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원금 현금 200만 원도 원래 적어줘야 되지만 자, 현금 실제로 20만 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 제거해줘야 되겠죠? 10만 원. 자, 그러면서 이자 비용을 10만 원 더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에 인식한 10만 원 그리고 단기에 인식한 10만 원, 차기에 인식한 10만 원 해서 20만 원이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다. 그죠? 자, 이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외화 자산 그리고 외화 부채 평가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화 자산하고요. 외화 부채가 있어요. 자, 외화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외국인한테 제가 1달러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어떤 외국인한테 돈을 1달러를 빌려줄 거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이 1,000원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한 달 뒤에 그 빌려준 1달러를 되돌려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뒤에 환율이 1,500원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1달러를 받는 거지만 바로 환전을 하게 되면 1,500원이 되겠다. 그죠? 자, 반대로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다면 1달러를 받는 건 동일하지만 다시 환전을 하게 되면 800원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거는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받을 거를 환율이 하락한다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차변에 자, 외화 예금 1,000원. 자, 1달러가 1,000원. 그때는 외화 예금을 가입할 때는 1달러당 1,000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0원이 이렇게 날라갔어요. 자, 최초의 외화 예금을 취득했을 때는 그 당시 한 줄은 1달러당 1,000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외화 예금을 1,000원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갔을 때, 자, 그리고 800원으로 떨어졌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외화예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500원만큼요. 그런 다음 대변에는 외화 한산 이익이라고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외화예금 1,000원과 그리고 증액된 500원을 합쳐가지고 현재 환율인 1,500원이 되겠지요. 만약 환율이 떨어졌다면요. 자, 외화예금이 지금 1,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800원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외화예금을 200원을 감액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 계정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부채입니다. 자, 이번은 자산하고 상황이 반대인 거죠. 자, 제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환율이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아지는 게 좋겠죠. 자, 환율이 상승했을 때,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차입했을 때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자, 그때 이렇게 되겠죠. 자, 차변에 현금 1,000원이 들어오고요. 자, 대변에 외화 차입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그죠? 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갚아야 되는 금액이 1,000원에서 1,500원이 돼버렸네요. 자, 그러면 외화 차입금을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그죠? 부채니까 대변에 있으면 증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 계정은 500원 손실 본 거예요. 맞나요? 자, 환율이 하락해 가지고요. 이게 800원이 되어 버렸네요. 자, 지금 외화 차입금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 800원이 되려면 200원을 감액시켜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차변에 부채가 등장하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외화 차입금 200원을 제거시키고요. 반대 계정은 이익 본 거잖아요. 그래서 환산이익 200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기준으로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자, 볼 수 없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정당한 회계 변경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가지고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이것도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합병이나 사업부 신설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는 뉘앙스가 계속 있다. 그죠? 자, 4번. 세법의 규정이 변경되어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잘 기억나나요? 자,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자, 세법은 회계 규정하고 관련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법의 규정이 변경되어서 회계 처리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구들을 보고 답을 맞추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말을 조금 어렵게 쓰다 보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라고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은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한 번씩 말문제로 나오는데 이런 말문제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요약을.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맞나요?
자, 잘 읽어대요.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여러분들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3번은요. 4번.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조금 와닿게 느껴지나요? 이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이 조금 딱딱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원체 잘못된 선택지가 명확한 것들이 많은 문제라서요. 실제로 읽다 보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미 정답을 마음속에 그려놓았습니다. 자, 제가 앞선 강의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정책의 변경, 추적의 변경 구분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면 무엇으로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시키기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약이 따르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알면 맞추는 거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아, 정책의 변경하고 그리고 추정의 변경하고 구분이 불가능해. 그럼 조금 쉬운 걸로 가는구나. 회계 정책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더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불가능하면 조금 더 쉬운 회계 처리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이 발생했을 때 자, 요거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용어들을 잘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3개 이상 없거든요. 자, 그리고 소급 부분 누가 사용을 하는지 자, 기억을 좀 잘 해주고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자, 전진법은 어느 것이 사용을 하는지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효과. 자, 효과. 이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소급법이나 단기일괄 처리법처럼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 전진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소급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단기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전부 다 밀어넣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또 하나, 자,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말은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거. 자, 그래서 소급법은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니까 신뢰성 측면은 낮아요. 하지만 단기일괄 처리법, 전진법은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죠. 그래서 신뢰성은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소급법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다시 재작성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회계 정책이나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이제 잘못된 거는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했대요. 그렇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맞나요? 저는 이미 답을 벌써 내린 것 같아요. 자,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자,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4번. 재고 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답을 내렸나요? 자, 우선 이 말 1번 선택지 있죠. 자, 회계 기준에서 정책을 변경을 요구하는데 왜 정책을 변경하면 안 될까요? 그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회계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가상각의 변경은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죠?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변경은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자, 그런데 이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어차피 누적 효과가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언제나 전진법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기말수중 분계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해서 기초이익잉여금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면서 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는 어디에 반영한다고요? 기초이익잉여금에 먼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전진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전진법으로 처리하는 요소들은요, 다 기말수중 분계 사항인 거예요. 누적 효과를 계산하는 거는 기초고요. 그리고 기말수중 분계를 하는 전진법은요, 기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4번. 자, 재고 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자, 맞네요. 여기에 회계 추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변경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찾아볼까요?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2번. 회계 추정 변경 전, 후 손익계산서 항목은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죠? 자, 3번.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 연도에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저도 벌써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자, 4번. 회계 추정에는 대손해 추정,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추정 등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답을 찾았나요? 손쉽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자, 3번입니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언제부터 하냐 하면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 연도와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가 아니고 발생한 회계 연도와 이렇게 그리고 다음 회계 연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한 그 연도하고 연도부터 그냥 이렇게 전진법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변경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진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손익계산 항목 동일한 항목으로 나오겠다. 그죠? 자, 요거 4번 선택지는 어떤 건지 알 거고요. 자, 잘 풀었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손익 중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한다. 자, 여러분들 자 기억나나요? 자, 2번 정기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이래요. 자, 중대한 오류 수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정기 2월 잉여금에 2월 이익여금에 반영하고 계정 잔액을 수정한다. 자, 기억나나요? 자, 3번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에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에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4번 충당 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도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 자, 우리 충당부채, 우리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오류 수정이 아니고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 재무회계 전부 다 9회에 걸쳐서 다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원가회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전 9회차까지 우리 재무회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